안녕하세요. 저에게 일어난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을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인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난 저에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기다니. 정말 제가 아빠를 닮았다는 엄마의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바보처럼 굴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아주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를 40이나 먹은 여자입니다. 제 나이 40살에도 아직까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 하면 우리 엄마라고 말할 만큼 저는 우리 엄마가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불운한 사고로 돌아가신 뒤 엄마는 보상금이랍시고 받은 그 돈을 들고 음식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음식 장사가 나름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집 근처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구매하실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자마자 음식 장사는 이제 지긋지긋하시다면서 권리금 두둑히 받으시고 가게를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키워나가시며 임대업을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본인 건물을 청소하시며 사는 게 낙이신 분이었죠. 제가 엄마 나이 40에 얻은 늦둥이 딸이라 더 귀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아직도 고생했던 지난 과거를 미안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귀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쯤 저는 지인의 주선으로 한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직장 선배의 소개였는데 상대방 남자 쪽에서 제 사진을 보고 한 번만 소개해달라고 몇 번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 간곡한 부탁으로 나가게 되었고 상대방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지하게 저에게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연애를 오랜 시간 쉬고 있었기에 저도 한번 만나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한 콩깍지가 꽤 쓰여서 그 만남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외제차 딜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외제차 딜러 수입이 들쑥날쑥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가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팔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달이 있을 정도였고 언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직업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치를 즐겼습니다. 항상 본인이 명품이어야 한다며 값비싼 물건들로 휘감고 다녔고 돈을 쓰는 것에 아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랐기 때문에 돈 10,000원을 써도 꼼꼼하게 가계부에 기입을 하고 옷 하나를 구매해도 몇 번이나 고민한 후에 결제를 했거든요.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성향을 보였었죠. 남자친구는 기분이 가는 대로 돈을 쓰곤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까운 걸 모르고 돈을 썼죠. 가끔은 100만 원대가 훌쩍 넘는 명품 옷을 고민도 없이 구매를 하는데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무슨 가디건 하나 사는데 금액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2만 원대에도 살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왔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집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엄마가 있었기에 섭섭지 않게 용돈도 받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보고 배운 버릇이 있다 보니 신중해진 것이었죠. 남자친구가 돈을 쓸 때마다 저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그때마다 저에게 촌스럽게 굴지 말라는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촌스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의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고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봉 잡은 거 아니냐고 이럴 때 제 실속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물론 장점도 있었죠.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 그런지 분위기 자체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눈을 사로잡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한 3개월쯤 되었을까? 둘이서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쉽더라고요. 연애에 한창 불이 붙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누구나 초반 3개월까지는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곤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다, 붙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고, 무엇보다 둘 다 성인이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남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당기게 할 시기도 아니었고요.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한 잔 더 할래? 하고 물어봤어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버스,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많은 뜻을 지니고 있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술을 마시고 들어간다고 집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너무 취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했대요. 어머님이 직접 집까지 잘 오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외박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어머님께서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던지라 저도 더 잡지 못했죠.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남자친구네도 저희 집 사정이랑 비슷하게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던 터라 이해를 했죠.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이혼하셔서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혼자 키웠다고도 했고 몸도 안 좋으시고 제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내주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비슷하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한 장점이었어요. 서로를 더 동하게 하는 구석이 있고 위로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당연하다는 듯 여름 휴가 때 어디로 여행을 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너무 의외라는 표정이길래 혹시 여름 휴가가 따로 없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하면서 있긴 있지. 근데 어딜 가?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휴가를 커플들끼리 맞춰서 여행을 가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와 함께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사귀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인데 당연히 같이 시간 맞춰서 보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옷 살 때나 돈 쓸 때나 엄마를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사람이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 타령해 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잘라 우리도 다 큰 성인이고 그 며칠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내 걱정에 밤잠도 못 이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여행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루 종일 걱정하고 기다릴 텐데 어떻게 엄마를 두고 여행을 가냐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우리 엄마도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우리 엄마도 나 기다리긴 한다고. 근데 여행 가는 것까진 터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랑 상황이 같냐면서 우리 엄마는 몸도 좀 안 좋으시잖아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다가도 휴대폰 한번 쓱 보고는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다면서 가고 주말에도 엄마가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집에 있으려고 하면서 약속 파투 내고요. 제가 하다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건지 남자친구 엄마랑 연애를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너 마마 보이냐고. 왜 이렇게 말끝마다 엄마 거리냐고. 진짜 우리 여름 휴가 때 여행 안 갈 거냐고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마마보이라고 했냐면서 화를 쓱 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어서 못 가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름 휴가 가고 싶으면 가자고. 근데 자기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너처럼 말끝마다 엄마 엄마 하는 게 바로 마마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효자일 뿐이라면서 저한테 강요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내가 내 스스로 챙기겠다는데 왜 하면서 말을 하는데 꽤나 논리적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알아서 다 스스로 챙기고 했지. 언제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라. 좀 찾아뵙고 살갑게 굴어라. 집안일 좀 도와달라 한 적 있냐고요. 그때는 제가 콩깍지에 완전히 쓰였을 때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죠. 제가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애를 한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참에 살림을 차리는 건 어떻겠냐고요. 결혼해도 절대로 저한테 대리효도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끔 엄마 집 가서 밥 먹고 전화하고 챙기고 하겠다고요. 엄마랑 합가하자는 소리도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랑 슬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벌이 생활할 거니까 우리 둘 버는 돈이면 절대로 입에 풀칠은 안 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제 나이가 31살이긴 했지만 친구들 중에는 이미 시집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엄마도 노후부장 다 되어 있으니 이제 저만 시집 보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노래처럼 매일 타령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31살에 언제 또 새로운 사람 찾아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남자친구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결혼을 약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은 창창하고 행복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임에게 먼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저를 보면서 되게 의외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집 엄마가 극성이기도 했고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도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진짜 결혼할 거냐고요? 저는 그런 반응에 좀 어이가 없어서 소개를 시켜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찝찝한 소리를 하시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임이 하는 말이 상대방 쪽에서 귀찮게 졸라대서 소개를 시켜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사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리시더니 그래도 1년을 만났다는데 자기보단 제가 더 잘 알고 결정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축하한다고 말부터 할 걸 하시는데 저도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이 잔뜩 나서 예비 사위가 집에 놀러 오면 씨암 탈기라도 잡아야겠다고 오래간만에 음식 솜씨 제대로 보여주시겠다고 성화였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기로 한 날이 왔고 살짝 긴장했는데 빈손으로 떡하니 나타난 예비신랑을 보고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아무리 편하게 오라고 했다지만 빈손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정작 엄마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길래 그냥 저도 별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백숙에 잡채에 게장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죄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비 신랑에게 살갑게 굴면서 많이 먹으라고 예전에 음식 장사를 했었던 터라 손맛이 좋다면서 닭백숙 다리를 쭉 뜯어서 앞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이 인상 팍 구기면서 어머님 많이 드시라고 자기는 물에 빠진 닭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니 주는 대로 먹지 무슨 반찬 투정을 하고 있냐고 한 소리 하니까 자기네 집은 항상 닭을 구워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을 더 좋아한다면서 물에 빠진 닭은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하고 앞접시를 쓱 밀대요. 우리 엄마도 당황하셔가지고 눈만 껌뻑이고 계셨어요.
저는 철없는 예비신랑과 엄마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이 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비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은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거냐고요. 혹시 제가 생활비를 대고 있는 거냐고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우리 엄마 돈 많아. 걱정 안 해도 돼. 하니까 남자친구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까 밥 먹을 때 슬쩍 들어보니 식당을 하셨다고 하던데 프랜차이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냐고 사장님이냐고 묻대요. 엄마가 그 식당은 권리금 받고 넘긴 지 오래라고 그때 받은 돈이 꽤 쏠쏠해서 저를 키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부업으로 건물 청소도 하고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비 신랑 얼굴이 팍 구겨지면서 아, 건물 청소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도 그 표정에 빈정이 확 상하신 건지 청소하고 있는 건물이 본인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영부영 자리가 끝이 나고 예비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엄마가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발끝에 달린 것 같다고 허우대 멀쩡하고 외관만 번쩍번쩍하면 뭐하냐고 속이 시커멓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딴청 부리면서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긴장을 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다고 필사의 별명을 했죠. 그러니 그제야 처갓집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오는 애는 처음 본다고 저한테 아주 헛똑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저도 예비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모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연애한다는 아가씨구나 하시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내 손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맞춰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고생하겠네 하시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몸이 몇 년 전부터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아픈 기색이 아무리 봐도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밥도 고봉밥으로 퍼서 쩝쩝 소리를 내시며 정말 입안 가득 채워 드셨거든요. 저도 궁금하긴 했던 터라 어머님 이 말로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물어보았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저를 확 치켜뜬 눈으로 보시더니 왜? 내가 어디 아프면 갖다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고려장 시대도 아니고 제가 갖다 버리긴 어디다 갖다 버리겠습니까? 저도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도와야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여쭈어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애 아빠랑 옛날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혼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슬쩍 훔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비 신랑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니 이 나이 먹고 관절 하나하나가 쑤시고 아프다고 매일같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나이 마흔에 저를 낳으셨잖아요. 시모는 남편을 일찍 낳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시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납니다. 식당 일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 우리 엄마도 관절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시진 않거든요. 시모는 뭐 공사장에서 구르기라도 한 건지 아프다는 게 관절염이었던 거죠. 관절염이 뭐 가벼운 병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저랑 여행도 못 간다고 한 거라 생각하니 이게 은근히 배신감과 서운함이 어우러져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고르는데 시모가 쫓아와서는 그 드레스 너무 파인 것 아니냐고 저 드레스는 촌스럽다. 얘 그건 뱃살 보인다 하면서 하나하나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무슨 힘이 그리 넘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레스숍을 세 군데 도는 내내 같이 걸어 다니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정말 제 귀에서 피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지쳐서 대답도 성의 없이 네만 반복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그 꼴을 보면서 시모를 보고는 아주 흐뭇하게 웃더군요. 우리 엄마 오늘 기운이 넘치네. 다리 안 아파? 너무 보기 좋다. 이러면서요. 순간 이 결혼 정말 해도 되는 거 맞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물으기에는 계약금 걸어둔 것도 많았고 돈이 원수였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참 바보 같았죠. 근데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 속에 떠넘겨진다면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는 원래 결혼 전은 우울한 거라며 누구나 겪는 현상이라고 치부하더라고요. 저도 자꾸 주위에서 별일 아니다, 다 괜찮아진다고 이야기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혼자 한복을 맞추러 가게 되었을 때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신부 쪽 한복은 분홍색 계열로 신랑 쪽 한복은 푸른색 계열로 맞추잖아요. 시모는 자기가 파란색 말고 굳이 분홍색을 하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자기 얼굴에 파란색이 잘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요. 오죽하면 한복집 직원이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신랑 쪽은 푸른색을 입으셔야죠 하면서 말렸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삿대질을 직원한테 하면서 내 돈 주고 내가 입고 싶은 거 고르겠다는데 왜 참견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첫 만남에 인상 좋고 선하게 굴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중에는 무슨 중전마마가 입을 법한 한복 같은 걸 가져와서는 이걸 입어보고 싶다고 떡하니 내밀더라고요. 한복집에서 이거는 신부님들이 입는 한복이라며 혼주 한복 아니라고 말리더라고요. 보다 못한 예비 신랑이 시모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구색 맞춰서 입자고 하니까 그제야 시키는 대로 입으시더라고요. 물론 계속 파란색이랑 나랑 잘 안 받는데 나 이거 입으면 얼굴색이 확 죽어버리는데 하면서 구시렁거렸고요. 저랑 엄마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 와 진짜 기가 빨린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슬쩍 옆구리를 찌르시더라고요. 너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하면서요. 솔직히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나중에는 귀를 닫고 무시해버렸죠. 아직도 엄마한텐 그 일이 큰 죄를 지은 기분이라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혼인신고도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미리 하고 결혼식도 잘 마치고 대출이 반 이상인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전이나 가구들도 싹 들어오니까 집이 정말 사람 사는 집 같고 좋더라고요.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만 남은 건가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분담해서 하고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시모에게서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남편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사실 밥은 저녁 한 끼만 집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아침은 원래 둘 다 안 먹는 편이고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아서 합의하에 저녁 시간만 같이 준비해서 먹기로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우리 아들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애초에 서로 합의하고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이도 아침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각이 없다면서 배가 아프지 않게 죽 같은 걸 써서 준다거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네요. 아니, 저랑 남편이랑 서로 합의하에 정한 이야기를 왜 이제 와서 들쑤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 잘라서 말을 했죠. 남편이랑 이미 결혼 전부터 다 합의를 본 상황이고 아침 안 먹는 생활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셔라.
그이랑 저랑 둘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할 말이 없는지 끙끙거리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아마 잔소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화를 사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녁밥 차릴 때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만 주냐고요. 원래 한국인의 밥상 기본 찌개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아니었나요? 그래서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다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마치 너 딱 걸렸다 하는 말투로 아들이 전화 와서는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저한테 순두부찌개를 좀 해주래요. 제가 곧 죽어도 순두부를 안 해준다고 일러 바쳤다는데 제가 뭐 일부러 먹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을 해야 제가 끓여주던가 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끓이겠다고 대꾸하고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말없이 순두부찌개 거리를 차서 바지락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니까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시모한테 말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밥 잘 먹고 다니냐 해서 아침이야 원래 안 먹었던 거니까 패스하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번갈아 먹는다고 했대요. 시모가 먼저 우리 아들 순두부찌개 좋아하잖아. 한마디 해서 맞지, 좋아하지 라고 대꾸해 준 게 끝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인지 나원 참. 제가 그냥 남편을 쓱 흘겨봤어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길래 앞으로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달라고 오해가 쌓이는 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요리사는 아니니까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말을 해주면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은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밥 종류보다 분식 종류를 더 좋아한다면서 캡사이신이 팍팍 뿌려진 떡볶이랑 볶음 우동 같은 밀가루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긴 해서 사실 웬만한 음식들 다 평균치는 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말을 해주면 제 선에서 가능한 음식들을 곧잘 해줬어요. 근데 어찌 된 게 메뉴가 맨날 밀가루 음식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만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좀 골고루 채소도 먹고 영양가 있는 균일한 식단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입맛이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 입맛인지 맨날 밀가루만 찾더라고요. 과일, 채소 이런 거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저녁에 많이 먹어도 회사에서 점심에 샐러드를 먹거나 후식으로 꼭 과일을 챙겨 먹곤 했어요. 우리 엄마가 식당 하실 때 저한테 항상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저는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점심에도 맨날 돈가스랑 제육볶음만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극심한 변비에 고통스러워하더니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오밤중에 구르고 난리가 나서 맹장인 줄 알고 급하게 응급실에 갔더니 배에 가스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아픈 거라며 관장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부끄러워서 혼이 났네요. 아무튼 관장까지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린 남편은 맨날 떡볶이 해줘, 라면 끓여줘, 아기찜 해줘 하더라고요. 그렇게 맵고 짜고 밀가루만 처먹다가 결국 우리 남편은 치질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아프다 아프다 하더니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여름 휴가는 해외여행을 가볼까 하고 계획을 짜놨었는데 남편이 치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죠.
그러길래 식습관을 좀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 아픈 거 몰라준다고 삐지더라고요. 결국 고대하던 결혼 후 첫 여행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남편은 치질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수술한 이후가 문제더라고요. 아픈 것도 정말 엄청나게 아프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아플 수 있냐고 예민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삐지고 화내고 진짜 어린아이도 이렇게 징징거리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모는 입원실에 찾아와서 우리 아들 괜찮냐고 저렇게 아파하는데 진통제 하나 안 놔주냐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한테 도대체 뭘 먹었길래 생전 없던 치질이 생겨서 저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다 챙겨줬을 뿐이라고 같이 먹은 저는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고 했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좀 하자 있는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닐까요? 하면서 일부러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막말로 시모의 아들 식습관이 이상해서 생긴 병인데 제 탓을 하니 제가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3일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은 했어도 화장실은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수술을 하고 처음으로 변을 본 것이었거든요. 뒤처리를 하려니 무섭고 아프고 힘들었나 봐요. 저는 출근을 해서 없었고 병실을 지키고 있던 시모한테 계속 징징거렸던 거죠. 퇴근하고 병원에 찾아가니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치질 수술해서 뒤처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제가 너무 놀라서 네? 하고 물어보았죠. 배를 수술한 것도 아니고 팔을 수술한 것도 아닌데 용변 처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제가 황당하죠.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더니 지금 네 남편 더럽다고 피하는 거냐고 버럭하시대요? 네, 더럽죠. 남의 변이 더럽지. 그럼 깨끗해요?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하니까 민망한 건지 괘씸한 건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걸 시모한테 시킨다고 버럭버럭.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저보다 시모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노려보시대요? 제가 시모한테 수치스러운 건 어머님이 아니고 남편일 거라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머저리로 만드시는 거냐고 했죠. 남편이 퇴원을 하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하느라 여름 휴가를 다 쓰게 되었는데 저는 여름 휴가를 쓰지 않았으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남편이 대뜸 우리 엄마는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랑 여행 가는데 시모는 왜 물어보냐고 모르쇠로 일관했더니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시모는 네가 모시고 가야지. 나한테 대리효도 안 시킨다며? 나랑 엄마랑 놀러 가는데 시모를 왜 끼워 넣어? 했어요. 결혼 전에 저한테 약속했던 사실이 있었으니 자기도 대놓고 시모 모시고 가라고 강요도 못하고 제가 시모도 같이 가자고 해볼까? 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갔나요? 시모를 모시고 가게. 끝까지 제 입에서 시모한테 물어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일본 못 가봤는데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일본 안 가보셨으면 당신이 겨울에 어머님 모시고 일본 가면 되겠네 했죠.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럼 너는? 하길래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동남아 갔다 오면 되지 했어요. 저한테 어쩜 말 한마디를 지지 않고 계산적으로 구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게 된 것에 파랄이 누구 탓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친정엄마랑 결국 일본 여행을 떠났고
즐겁게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와서 선물 사온 걸 남편과 시모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일본 여행 재미있었냐고 네 남편이랑 나 두고 가니까 즐겁지? 하면서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이가 겨울에 어머님만 모시고 일본 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즐겁게 데이트하고 오셔요 했죠. 그러니 시모 표정이 밝아지면서 진짜냐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남편만 똥 씹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자기가 챙겨서 가기는 싫었는지 그런 소리를 왜 벌써부터 하냐고 핀잔을 주는데 고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만 모시고 어디 갈 생각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도 여행 다니고 했겠죠. 그러더니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왜 말도 없이 일본에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보고하고 가야 해요? 했죠. 아니, 우리 아들이 종이에 손 베었다고 야단법석을 떨길래 너한테 약 발라달라고 하라니까 네가 일본 가고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거 덧나면 생살 알아서 엄청 아픈 거 알잖니?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종이에 손가락 한 번 안 베어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저한테 약 발라줘야지 어디 일본을 놀러 가고 앉았냐고 한 소리 한 거잖아요. 저처럼 사무직 하는 애들은 허구한 날 서류 만지다가 베이는데 그럼 직장에 남편 불러서 손을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냐고 따지니까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자주 베이는 애들은 내성이 생겨서 아픈 것도 모르지만 고운 우리 아들 손은 다르다고요. 와, 순간 제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렇게 1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꾸역꾸역 애틋한 모자의 사유를 방관하려 애쓰며 지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남편이 승진 명단에 분명 올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승진을 못했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장이 직접 입원 실적이 별로여서 누락된 거라고 다음에는 팀장급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시모가 제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거라며 당장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늦잠 자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고 헌금 내봐야 다 목사님 자녀들 해외 유학시켜주는 거 아니냐고 했죠. 시모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신앙심을 그렇게 비하하냐 하길래 그래서 시모 교회 목사님 자녀들 다 유학 갔어요 안 갔어요?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시대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자잘한 사건들로 인해서 남편과 시모에게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고 우리 엄마에게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뒤였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별로였다고 지금이라도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하라고 상화였죠. 아직 나이가 34살이니까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요. 한 번만 걸려봐라 바로 이혼하자고 질러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와중에 전세 계약이 끝이 나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모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 알아본다고 우리 아들 회사 월차까지 썼다며? 그런 날은 우리 아들 쉬어야 하는데 힘들어서 어쩌니? 아니, 저는 월차 안 냈나요? 저도 쉬는 날인데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남편은 무조건 쉬어야만 하나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숨을 들이켰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니네 2년이나 살았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잘 때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 애 보양식은 먹이는 거니? 밤에 잠자리 할 때 네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특별히 아들 먹을 장어랑 야간문즙이랑 보낼 테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먹이고 너는 노력 좀 더 하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꼭지가 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장어 고마워 하는데
수치스럽고 열받아서 남편의 머리통을 뻑소리 나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전화를 듣고 있던 시모가 아들 무슨 일이냐고 소란이더라고요. 남편이 놀래서 얘가 나 때렸어 하고 고자질을 하고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당장 부동산 앞으로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참지 않고 부동산 앞 길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야, 이혼해. 내가 진짜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 처음 봤다. 반찬 타령하고 우리 엄마 할 때만 해도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종이에 손 베었다고 약을 발라주라질 않나? 뭐? 잠자리를 적극적으로 해? 장난해 지금? 야,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산 거지. 내 머리는 왜 때려? 너 이거 폭력이야. 가정폭력. 내가 너 신고할 거야. 그래, 신고 한번 잘 해봐라. 나도 너네 엄마 걸고 넘어질 거야. 내 휴대폰에 전화 녹음 자동으로 되는 거 알고 있지? 이혼 소송 준비나 해. 야,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너네 엄마 건물 청소하면서 버는 돈까지 쓸어다가 변호사비 내려고? 남편이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 청소. 우리 엄마가 오죽 사위 새끼가 마음에 차지 않았으면 그 건물이 자기 거라는 말도 안 했을까요? 제가 깔깔 웃으면서 대꾸해줬죠. 야, 우리 엄마가 청소하는 그 건물이 우리 엄마 건물이야, 이 모지리 새끼야.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 엄마가 건물 청소 그거 깔짝깔짝해서 차도 사고 골프도 치고 그러고 살겠냐? 바보 같은 게 계산기 하나 제대로 못 두들기면서. 그 건물이 장모님 거라고? 근데 왜 말 안 했어? 장모님 건물주였어? 누가 네 장모님이니? 너 이제 내 남편 자리에서 아웃이야, 아웃.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거기서 남편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진짜로 시모가 저 멀리서부터 야, 이 죽이려나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손 쓸 시간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난리가 났죠. 길거리였으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떡하냐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근데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고 다 맞아줬어요. 그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고발하겠다고 강력 주장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필요하면 연락달라고 주변 몇 분께서 명함을 주고 가셨길래 그거 다 챙겨서 이혼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 전송받은 영상과 제 통화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당연히 아이가 없었으니 빠르게 이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 쾅 찍히고 나니 전 남편이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왜 건물주라고 말 안 했냐고 사기 결혼 아니냐고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당신 누구냐고 모른 척 하니까 다시 저랑 합칠 거라고 자기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한테 제 마음 좀 돌려주라고 딸 이혼이로 살게 할 수 없지 않냐고 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이 쭉정이 같은 게 어디서 헛소리냐고 청소하던 걸레짝을 얼굴에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5에 깔끔하게 심호 고소하고 이혼을 딱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징징거리며 미련 떨던 전 남편을 뒤로하고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놀고 먹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38살에 엄마의 지인분 주선으로 선을 보았고 재혼까지 했고요. 얼마 전에는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7주가 되어 첫 심장 소리를 듣고 왔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모조리 땅속에 묻고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8개월 뒤에 만날 우리 아이까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